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긴축을 하기 위해서 긴축 발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했으면 빨리 해야 되는데 한다고 얘기는 계속 나오다가 그러다가 또 안 할 것 같다가 지금 또 분위기가 약간 내년으로 가는 분위기가 됐어요. 5월 22일 날에 앨런이 올해 무조건 올린다라고 얘기해서 오늘 가는구나. 9월 달 뭐 거의 끝나는 분위기네라고 했는데 이제 그리스 문제가 터졌죠. 그래서 허허 과연 할까 하는 생각이 좀 있다가 그리고 또 옆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이 터졌잖아요. 그런데 앨런이 다시 한번 연내 올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9월이 가능성이 가장 높겠구나라고 했는데 지금 전 세계가 무슨 시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올리지 말라고. 중국은 미국 애들 휴가가 있을 때 갑자기 그런 발표를 하고 그거를 3일 연속했죠. 또 안 한다고 하면서 그리고 또 그리스는 또 치프라스가 때려친다고 이게 얘기를 하고 북한은 대폭 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할지 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올해 두 번이 아니라 올해 한 번 하고 내년으로 두 번째는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의 관심은 다 금리가 뭐 언제 올릴 거냐, 9월이냐, 11월이냐, 아니면 내년이냐 이건데 그 원점에서 한번 돌아가 봐가지고 금리를 왜 올리는 거예요? 금리를 왜 높였다가 낮췄다가 이렇게 정신사납게 합니까? 자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뭐 하는데 크게 정책이 두 개가 있어요. 이제 경기가 나빠졌어요. 경기가 나빠지면 이제 크게 하는 게 두 개가 있죠. 이제 뭐 추경같이 돈을 푸는 거 있죠. 뭐 최악의 뭐 추경 이 어떤 4대 강도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이죠. 나라가 돈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부양을 하는 게 재정 정책이에요. 경기가 나쁘면 소위 말하는 이제 뭐 마중물 효과 이런 거 하죠. 왜 펌프질을 할 때 뭐 물을 좀 끼얹어 주면 이제 잘 나온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정부 주도 특히 우리나라하고 중국은 그랬죠. 정부 주도였는데 그러면 중앙은행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이 있죠. 한국은행은 뭘 합니까?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대출 이자를 좀 깎아줘가지고 어떻게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자가 5%인데 어느 기업이 5%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돌렸더니 영업이익률이 8%예요. 그럼 3% 먹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져서 영업이익률이 뭐 5% 가까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장사를 안 하든지 접어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면 그 3%가 지켜지면 또 계속 하겠죠.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금리를 계속 그런 식으로 치면 뭐 무조건 낮추는 게 좋겠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게 실물 경제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실물 경제가 있고 또 이제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같이 자본 시장이 또 있는데 이 돈들이 실물 시장으로 흡수가 되면 뭐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임금이 높아지는 사람들은 괜찮으나 그게 아닌 고용이 좀 고용 환경이 좀 열악하거나 사회적 약자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죠.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본시장으로 들어가면 더 골 때리죠. 버블이 생기지 않습니까? 버블이 생겨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적당한 버블은 좋으나 너무 크면 또 이게 또 한번 크게 터질 수도 있고 부동산은 또 이게 너무 가도 이게 뭐 잘 아시잖아요. 이게 또 부동산은 주식하고 틀린 게 부동산이 비싸져 버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결혼을 포기하죠. 제가 볼 때 결혼은 집입니다. 집 있으면 결혼해요. 집 있으면 공간의 문제입니다. 공간의 문제. 그리고 이제 집이 저렴하면 아이들도 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 속도 조절이에요. 속도 조절이라서 그래서 경기가 하강할 것 같으면 거기 맞춰가지고 약간씩 완화시켜주고 근데 완화시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회복돼서 오히려 거품이 걱정되면 약간씩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게 통화 정책입니다. 통화 정책인데 이게 이 돈이라는 게 이게 자꾸 위기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때보다 풀다 보니까 점점점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어요, 그죠?
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23%짜리 적금 통장을 제가 봤었으니까 지금 23%짜리 있으면 투자금 뭐고 다 접을 겁니다. 그냥 열심히 아껴가지고 적금 넣으면 되잖아. 만약에 20%면요 3, 4년만 넣어놓으면 이자가 원금만큼 돼요. 그러니까 이 어른들이 그러는 식으로 무조건 알뜰해야 된다. 예전에 100만 원을 쓴다는 거는 100만 원 가지고 20만 원의 이자를 탈 수 있었는데 그것까지 포기하니까 100만 원을 쓴 게 아니라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120만 원을 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그냥 손가락 빠는 게 최고였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이 다 돈을 움켜쥐고 있잖아. 누가 돈을 써줘야 내가 돈을 벌 텐데, 그죠? 예. 예. 그러니 그래서 이게 저축의 딜레마예요. 개인은 저축이 꼭 필요하고 한데 이게 다들 저축을 하면 누가 돈을 버냐는 거예요. 우리 내수 시장을 볼게요. 수출을 하는 건 뭐 다른 문제, 조금 더 넓게 봐야겠지만 내수는 내가 돈을 쓰면 누군가의 소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이런 스터디가 있어가지고 오늘 좀 늦어서 택시를 탔다. 그럼 택시비를 지하철보다는 택시비를 더 많이 썼지만 택시기사한테는 그게 소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알뜰해서 돈을 전혀 안 쓰다 보면 돈이 돌질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돈을 좀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되고 저축 요인을 좀 낮출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 낮아졌지. 지금은 너무 낮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100만 원을 지금 써버리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인플레이션 20%면 1년 후에 이 100만 원이 구매력 기준으로 80만 원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물가는 적당한 속도로 올라가는 게 가장 좋은데 문제는 이 적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과연 그러면 미국은 그래도 대단한 게 미국만 지금 금리를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건 그만큼 자신감이거든요. 이만큼의 돈이 시중에서 은행으로 흡수가 되더라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니까 금리를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이런 데는 지금 우리는 낮춰야 되는데 미국을 올릴 것 같으니까 겁을 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양적 완화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처음에 엄청나게 비판을 많이 했어요. 인플레이션 어마어마하게 올 거다. 돈을 그런 식으로 찍어내면. 그리고 이런 네,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 때문에 이런 미봉책 때문에 뭐 다 망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지금까지는 양적 완화는 훌륭하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제일 제가 만약에 결정권자가 되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고용 시장을 봐야 된다고 봐요. 물가가 많이 올라도 고용 시장이 견실하고 튼튼하면 그 돈들이 아래까지 다 흡수가 잘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집값이 올라도 월급이 오르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용이 구려지면 뭐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걸 살려야 되는데 미국만 놓고 보면 고용 시장은 아주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가장 큰 문제가 뭐였습니까? 주식시장이 붕괴된 거는 그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게 있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그 참여자만 제한적인데 부동산 시장은 어떻습니까? 참여자가 되게 많죠. 중개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는 월세가 됐건 자가 주택이 됐건 부동산은 꼭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고시원이 됐던 간에. 예. 그런데 그게 무너진다는 거는 금융시장이 무너지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라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종사자가 그 금융시장 종사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시장이 얼어붙으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많이 살려냈고 그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보고, 이 금리 인상 논의 자체가 성공을 의미한다고 봐요. 금리를 올린다는 건 이제 위기를 벗어났다는 선언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이제 미국이 제일 먼저 이거 쉽게 말해서 이걸 졸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처음에 그 주변 나라들이 지금 졸업할까봐 겁을 내고 있는 놀라운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미국은 그래 아무튼 좋겠네요. 뭐 미국은 이렇게 잘 돼가지고 뭐 미국은 뭐 하나님 보호한 나라니까.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미국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금리를 올렸던 게 80년 이후로 한 6번 정도의 상승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랑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의장이었던 사람이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금리를 왜 올리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사실 맞는 말이에요. 금리를 올리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물가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제일 먼저 뭐 물가 안정에 앞장서는이라고 돼 있어요. 정부는 성장이 중요하죠. 재정경제부나 뭐 지경부가 요즘 이름이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거기는 성장이 중요하고 한국은행 같은 중앙은행은 물가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는 뭐 되자마자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은근히 금리를 낮춰줬으면 하는 뉘앙스를 계속 부리잖아요. 왜? 금리가 낮으면 지금 당장의 성장에 유리하니까. 근데 하는의 입장에서는 지금 풀어놓으면 물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쓸 카드가 없죠. 미리 써버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화폐라는 게 우리나라만 놓고 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카드를 한은에서는 빨리 쓰고 싶지 않은 거지. 그래서 이제 둘이 신경전이 조금 있고 막 그랬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고 일단은 지금 어찌 됐건 중요한 건 미국이니까 미국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은 왜 금리를 올립니까? 왜 금리를 올리냐? 그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한 6번 정도 됐던 거랑 비교를 해보면 뭐 글자가 잘 안 보실 거겠지만 일단 보시면 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인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까지의 평균입니다. 평균에 비해서 실업률이 낮죠. 실업률은 좋습니다. 실업률이 낮다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평균치보다 실업률은 좋구나. 뭐 금리 올려도 되겠다. 라고 하는데 실업률만 양호하고요. 물가가 제일 어떻게 보면 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가가 더 낮아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왜 돈을 찍었는데 왜 물가가 낮지? 지금 양적 완화 처음 시작될 때 그 반대론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이러니까 너무 찬양론자 같이 들리긴 하는데 어쨌든 반대를 했던 사람들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이도 저도 살리지도 못하고 물가만 완전 올려놔가지고 다 망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미국 내에서는 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은 솔직히 안 올라서 문제예요.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6강에서도 이제 뉴스를 한번 비교한 적이 있죠. 4년 전 뉴스하고 올해 뉴스하고 비교를 했는데 2011년 때 그때 물가 상승률은 놀라우실 겁니다. 그때 뭐 냉면 한 그릇 12,000원 가고 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그래서 물가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힘들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은 뉴스에서 뭐라고 합니까?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고 하죠. 물가가 힘들다는 게 아니라 물가가 올랐다는 게 아니라 바뀐 거죠. 장사가 안 된다는 건 어떤 말입니까? 디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지금은 물가를 보면 더 찍어야 될 판이에요. 더 찍어야 될 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잘 씁니까? 미국도 별로 평균보다 못해요. 많이 회복됐다 하더라도 평균보다 못합니다. 우리나라 GDP의 54%는 수출이죠. 그래서 수출로 먹고 산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런데 미국은 뭐겠습니까? 미국은 뭘로 먹고 삽니까? 이제 제 강의 들으면 좀 아실 텐데 달러 찍어 먹고 살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70%가 국내 소비예요. 국내 소비. 예. 자기들 안에서 도는 거예요. 자기들 안에서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머리 깎던 분도 그쪽으로 날아가셨다고. 다 사람이 하는 게 다 비싸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면 일단 먹고 살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겁니다. 뭐 그렇긴 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되기 힘들죠. 일단은 중국도 그걸 바라고 있으나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건데 어찌 됐건 그 미국도 2008년 뭐 그 핫했던 것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평균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약한 수준이다. 그래서 그 금리를 좀 낮춰가지고 저축 요인을 좀 낮추고 인플레이션 자극해서 소비를 키울 상황인데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차트를 설비 가동률은 공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상은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버블이 낄까봐 브레이크를 거는 건데 소위 말해서 지금까지 금리 올릴 때 물가 상승률이 2%를 넘지 않은데 금리 올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올릴 이유가 없으니까. 올릴 이유가 없잖아요. 물가가 안 올라가는데. 저금리는 사실 좋은 거잖아요. 물가만 안정된다면 저금리로 계속 가면 좋잖아요. 그죠?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부작용이 없는데 왜 그 겁을 내느냐? 이게 이제 제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말이 지금은 근데 금리가 높다 낮다는 거를
그걸 적대적으로 5% 이상은 높다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좀 없어요. 기준금리가 5%인데 실제 물가가 10% 오르고 있으면 이건 저금리죠. 지금 기준에서는 5%는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이 모든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럼 기준을 뭘로 기준이 있어야 상대적인 평가를 할 텐데 기준이 뭡니까라고 하면 테일러 준칙이라고 해가지고 그 경제학 책에 보면 나옵니다. 테일러라는 아저씨가 만든 공식이 있어요. 이건 이제 주로 물가를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요거보다 높이 있으면 고금리라고 보고 요거보다 낮으면 저금리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금리였을 때와 고금리가 계속 이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여기 이 회색이 어떤 거냐면 이게 높을수록 고금리란 뜻이에요. 빨간 선이 기준선이고 실제 이게 기준금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2000년부터 쭉 오시는데 2000년이 아니군요. 1980년부터 오는데 요때는 고금리죠. 요때는 고금리다가 그리스펀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금리가 2000년부터 시작됩니다. 2000년부터 여기는 이제 드디어 이 선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7년 갔더니 5년 넘게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금리라는 건 돈이 흔하잖아요. 이 흔한 돈이 가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간 겁니다. 부동산 시장이 핫해지니까 또 어디도 같이 뛰어요? 주식 시장도 뛰는 거죠. 자, 지금 강남 아파트 뭐 한 10억, 12억 하는 아파트들 있죠. 이때 3억했어요. 3억이었습니다. 지금 그 가격이 된 지가 얼마 안 됐다니까요. 10년도 안 됐어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때부터 3억짜리가 쭉 올라가지고 10억까지 갔다가 뭐 9억 떨어졌다가 지금 11억까지 반등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뭐 물론 동네마다 약간 다르겠지만. 자, 그러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스테레오로 욕을 먹었죠. 예, 왼쪽 사람들은 뭐라고 욕을 했어요? 부동산을 못 잡았다라고 욕을 하죠. 아파트 값을 2배로 올려놨다고 욕을 하죠. 그럼 오른쪽 사람들은 뭐라고 욕을 합니까? 3배를 뛰어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2배밖에 못 뛰었다고 욕을 하죠. 이래저래 오나가나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는 국내의 분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분위기였어요. 전 세계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거죠. 돈이 흔하니까 수다 남으니 뭐 아름다운 얘기죠. 수다 남는다는 게. 근데 그게 이제 남다 보니까 이제 자본시장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게 버블을 만들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있는 건 좋으나 잘 아시겠지만 리먼 사태가 터지면서 전 세계가 한번 큰 고생을 하고 또 그 여파에 못 벗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지금은 그럼 저금리일까요, 고금리일까요? 뭐 지금 금리가 없으니까 당연히 저금리겠죠, 그죠? 근데 막상 터졌을 때는 약간 고금리였습니다. 그 정도로 디플레이션이 왔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 미국 부동산 가격 지수예요. 요때가 그때입니다. 요때가 그때입니다. 한 5년 저금리를 좀 해줬더니 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터진 게 뭡니까? 리먼 사태죠. 그리고 여기서 생긴 게 뭐예요? 양적 완화잖아요. 놀랍도록 올라가다 놀랍도록 떨어졌는데 더 재밌는 건 뭐예요? 다시 회복하는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속도가 완전 틀리죠.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값이 집값이 비싼 거야 뭐 금액이 절대적인 금액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체 소득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동산 강의에서 우리나라 집값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그 말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좀 하다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집값이 비싼 게 아니고요 월급이 작은 거죠. 사람들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한테 돈이 너무 몰려 있어가지고 전체 소득 기준으로는 집값은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전체가 그렇지 알고 보니까 가진 놈이 다 가져갔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득 분배가 문제인데 근데 이제 더 나빠지고 있죠, 그죠? 정보를 잘못 뽑아가지고. 그게 이제 그래서 지금 집값이 떨어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오히려 이거 소득에서 오는 불균형을 어떻게든 할 것이냐가 고민이 돼야 되는데 지금 완전 거꾸로 가고 있죠. 뭐 미국도 여기 보시면은 검은 거하고 빨간 선이 겹쳐서 올라가죠. 검은 게 말 그대로 물가입니다. CPI. 물가 오른 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전체 물가보다 집값이 약간 밑에 있어요.
일부 서울에 살고 싶은 동네가 말도 안 되게 비싸서 그렇지 전체로 보면은 물가 오른 만큼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본처럼 대폭락은 없을 거라고 말하는 게 일본처럼 와, 화끈하게 올라간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올라간 게 있을 거지죠. 아무튼 그런데 미국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갑자기 벗어나기 시작하죠. 돈들이 주식 시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저소득층들이 뛰어들었잖아요. 거긴 100% 빌려줬잖아. 예. 그래서 부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부실 문제가 됐던 건데 그래서 연준은 뭘 고민하겠습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통쾌한 승리를 거둔 거죠. 그 반대를 무릅쓰고 버냉키 8년 동안 뭐 했습니까? 돈만 찍다 보니까 돈만 찍다가 집에 가셨잖아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헬리콥터 벤이니 뭐 이런저런 비아냥 소리를 들어가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을 따라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어찌됐건 경제는 예전보다 회복은 좀 많이 했는데 그래서 그 연준이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임상 실험이 완전히 맞춰진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게 다시 버블이 가까운 시일에 다시 터져가지고 다시 리먼 사태 같은 게 다시 터진다면, 네, 다시 터진다면, 다시 터진다면 연준이 쓰고 있는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박살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아니면 그 연준은 민간 단체라는 거 아시죠? 민간 단체. 자 여기서 경제 팁을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이 왜 필요한가요? 한국은행 있지 않습니까? 월급 통장 만들려고 한국은행 가면 정신병자라고 할 겁니다. 왜 한국은행이 있나요? 자, 은행이란 거 보면 은행은 좋으면 이렇게 좋을 수가 없고 나쁘면 이렇게 나쁠 수가 없는 게 은행이에요. 자, 제가 무슨 은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예금을 100억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 100억 가지고 갖고만 있습니까? 대출을 하죠. 대출할 때 예를 들어 10%로 하겠습니다. 10%로 했어요. 그러면 한 5억 정도 은행은 5%만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95억을 10%에 빌려줘요. 그러면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뭐 9억 5천 정도 되겠죠. 그럼 내가 줘야 될 이자는 뭐예요? 5억이죠. 4억 5천 남의 돈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는 게 없어요. 그죠? 여기 앉아가지고 에어컨 켜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좋은데 나쁜 게 하나 있어요. 돈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빌려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정모를 해가지고 다 와가지고 돈을 인출해 버리면 돈이 없잖아. 그럼 망하는 거죠. 경쟁업체들이 공격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요즘 이제 술 마시고 하다 보면 왜 담배 피러 다 나가야 되잖아요. 요즘 담배 피는 분들이 되게 고생이 많은. 술집에 가면 분명히 사람들이 먹었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실종돼 있어. 다 나가서 담배 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는 또 나가서 피는데 뭐 의자나 재떨이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러면 그냥 잠깐 앉아 있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분들 하는 말이 그 경쟁 가게에서 찍어서 고발한다는 거죠. 그럼 벌금이 17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봉구비하고 춘자비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으면 어디 담배 피는가 보고 있다 찍어가지고 올려버려 고사시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은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농협이 있고 축협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축협 지점장이 농협을 접수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농협이 위험하다고 소문을 내는 거야.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농협에서 돈을 빼서 축협으로 갈 수도 있겠죠. 같은 이자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면 실제 농협은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해지죠. 그러면 그 위험이 확인되잖아요. 그럼 바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망한다는 건 그래서 은행도 살기 위해서 대출 이자를 높게 받겠죠. 위험하니까.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빌려줬던 대출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마진콜이라는 걸 만들어요. 내가 10개월 무이자를 긁었는데 2달 됐는데 카드사에 우리 돈 없으니까 당장 갚으세요라고 전화 오는 거예요. 3일 안에 갚으라고 하는데 못 갚으면 부도. 그러니까 이제 은행은 살려고 마진콜을 때리면 그 돈 없어서 할뻔한 사람들이 당장 갚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뭐하러 돈을 빌렸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거죠.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이게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은행들에게 뭐 마진콜이나 뭐 이렇게 너무 가혹하게 그리고 이자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면 은행을 좀 안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은행들에게 은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위험해진 농협이 중앙은행 가가지고 아 지금 우리 5억밖에 없는데 20억이 인출해달라고 하니까 15억을 좀 빌려주세요. 그럼 중앙은행이 15억을 주면 농협은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위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예대 마진을 줄일 수도 있고 마진콜 같은 제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중앙은행도 돈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중앙은행한테 발권력을 주는 거예요. 찍어서 줘버려라. 어, 요렇게 된 겁니다. 요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갑자기 그냥 한국은행이 생겼으니까 왜 그런 게 그거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칼뱅 교도들이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 가지고 만든 나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시겠지만 칼뱅 그 분위기는 되게 청렴해요.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도 죽을 때 뭐 거의 재산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 1달러에 있는 찍힌 사람이 조지 워싱턴 왜 가진 게 1달러밖에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그 중세 시대 때 유대인들이 금융업을 많이 했던 게 고리 대금을 하면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돈을 벌면 지옥에 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그냥 안 하고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핍박받는 애들이 그냥 불가초 청민처럼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금융업에 대해서 굉장한 혐오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월가 사람들하고 월가는 그거잖아요.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많이 갔죠. 근데 네덜란드가 그 유대인들이 스페인에 있다가 핍박을 받아서 네덜란드를 갔다가 지금 이게 나중에 유럽에 퍼졌는데 히틀러 때문에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거기 갔을 때 뭐 부르주아 뭐 이런 얘기 할 때 부르주아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 성 안에 사는 돈밖에 모르는 애들 뭐 이런 식의 약간 우리로 지금 졸부 같은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우리 엠빵 하는 거를 보러 더치페이라고 하잖아요. 더치가 그 네덜란드 말하는 거 아시죠? 더치. 네덜란드 애들은 쫀쫀하니까 우리 네덜란드 애들처럼 품빠이 하자 이런 거예요. 쿨하지 못하다 뭐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걔네들은 금융이 밝으니까. 그래서 월가 사람들은 중앙은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미국 정부 수뇌부들은 그런 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워 게임이 장난 아닙니다. 파워 게임이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의 중앙은행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사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그거 은행들이 단체로 막 보이콧하고 그래요. 일부러 막 돈을 안 풀어가지고 금융위기를 조장해가지고 정부를 압박하고 이런 것들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메리칸 원뱅크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 그거는 달러의 역사를 한번 따로 특집 강의를 할 때 그때 하는 걸로 하고 결국에는 만들어진 게 연준이죠. 근데 연준이 만들어질 때 놀라운 아이가 더 하나 만들어집니다. 국세청이 만들어져요. 그 전까지는 소득세가 미국에서 위헌이었어. 위헌. 그러니까 연준에 돈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어떻게 되냐면 미국 정부가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준에 돈을 찍으면 그 돈을 정부 빌려와요. 근데 빌려오려면 담보가 있어야 되죠. 담보가 뭡니까? 국민들의 세금을 담보로 잡힌 거죠. 그래서 연준하고 미국 국세청은 같이 출발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소득세를 내고 그래서 한번 대법원에서 엎어졌던 게 다시 그걸 얻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금융자본의 승리죠. 완전한 승리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의 연준은 아니에요. 지금 연준 몇 개 나눠져 세인트루이스 연준, 뭐 필라델피아 연준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연준도 미국처럼 약간 연방제인데 물론 뉴욕 연준 이런 것들이 더 힘이 있어가지고 그 같은 의장이라 하더라도 뉴욕이냐 어디냐에 따라서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뭐 이렇게 돼가지고 중앙은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사실 어려운 거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중앙은행 얘기는 이렇게 했고, 그러면 이 돈들이 중앙은행 한번 발권력을 행사를 했든 아니면은 뭐 그냥 가지고 있었던 지준율이든 간에 그 돈들이
그 저금리를 타고 지금 실물 시장보다는 자본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그래서 보시면 미국은 여기 지금 회복이 빠르지만 아직 이때만큼은 안 됐죠. 그런데 놀라운 나라가 있습니다. 2007년보다 더 비싸진 나라 영국이란 나라 있어요. 영국은 지금 아주 핫합니다. 아주 핫하고 영국에는 뭐 또 영국 나름대로의 사연이 좀 있어요. 이긴 하나. 근데 영국도 미국하고 똑같은 걸 했죠. 양적 완화를 했지 않습니까?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간 거죠. 부동산 시장에 들어간 거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서브프라임 터져가지고 집값이 한 30% 떨어졌어요. 그러면 실수요자들이 이제 싼 가격에 내 집을 마련하자 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올라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를 증명하려면 자가주택 비율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실수요자니까. 그런데 자가주택은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이 있는 사람이 또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율이 떨어지. 집 전체는 커지는데 주인 수는 그대로니까 비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왜 집이 있는데 또 살까요? 오를 것 같으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전세가 비쌀까요? 안 오를 것 같으니까. 살긴 살아야 되는데 사기는 싫은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가 많이 공급되려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야 내가 집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더 사가지고 전세를 주잖아요. 왜? 해두면 올라갈 거니까. 근데 안 올라갔으니까 있는 전세도 팔고 싶거나 혹은 월세로 바꾸고 싶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의외로 부동산 비관론자가 거의 상식이 조금 돼 있어요. 다 망하진 않습니다. 망하진 않. 그렇다고 일본처럼 나중에 빠지면 사야지 이렇게 하다가 평생 못 사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일은 없으나 그렇다고 예전처럼 오를 일도 없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보면 이게 부동산의 투기가 다시 시작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부동산만 돈이 들어갔을까? 주식으로 들어가기 더 쉽죠. 주식으로 더 쉬워요. 자, 그러면 소위 이제 주가가 비싸다 싸다 할 때 소위 말하는 게 퍼 같은 게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지금 미국 역사상 주식이 가장 비쌌을 때는 2000년 IT 버블 때였습니다. 우리도 기억나실까요? 새롬 데이터맨 같은 이런 그런 걸 만든 새롬 기술이 1년에 총 매출이 2억이었는데 시가총액이 2조. 우리도 지금 1년에 2억 버는 알만한 회사가 있어요. LG전자라고. 근데 폰이 안 팔렸냐? 팔리긴 팔렸어요. 1,400만 대가 팔렸는데 남은 게 2억이래요. 한 대 팔아서 11원 남았대요. 그래서 어느 기자가 글을 썼는데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하나 먹어도 10원보다는 많이 남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지금 LG는 단톡범을 밀어주다가 저는 LG가 단톡범을 찬성하는 거 보고 얘네들이 장사를 그만하고 싶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아이폰을 제껴두더라도 같은 값이면 갤럭시 사진 누가 G2를 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LG 애들은 착각했던 거지. 삼성이 그냥 거품이 많고 마케팅을 잘해서 LG가 안 팔린다. 똑같이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바로 망했죠. 삼성도 쉽지 않은데. 아무튼 그런 회사가 있고.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일까? 이거는 특별한 경우고요. IT 버블 같은 특별한 경우고. 그래도 지금까지 버블이 끼었던 때를 쫙 보면 지금은 IT 버블 때가 퍼가 44 정도 됐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44년이면 예를 들어서 가게가 있어요. 근데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이 매출로 권리금을 다 버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완전히 마찬가지로 쉽게 생각하신다면 그러면은 5 정도 되면 5년만 하면 권리금 찾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게는 되게 저렴하게 산 거죠, 그죠? 근데 44를 샀으면 44년 동안 3대째 순댓국을 끓여야 그 권리금을 한다는 건 되게 비싸게 산 거예요. 둘 중 하나입니다. 권리금을 너무 비싸게 줬거나 매출이 안 나오거나,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특이한 경우 좀 제외해놓고 원래 통계할 때 너무 튀면 좀 빼지 않습니까? 보시면 27 정도 돼요. 싸진 않습니다, 솔직히. 싸진 않아요. 싸진 않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 서브프라임 터지고 13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27이니까 2배 값 됐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또 주식이 싸졌으니까 미국의 연기금 이런 아니면 그 미국엔 또 주식 투자를 많이 하니까 개인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주식 부동산 시장은 똑같습니다. 연기금은 오히려 줄었어요. 이게 가장 진한 색깔이 주식 비중이거든요. 줄었죠.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도 좀 늘은 추세였다가 지금 다시 좀 줄었죠. 그러면은 이것도 있는 사람들이 또 사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이 연준 의장 아주머니예요. 아니, 할머니지. 여기 보면 일부 업종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쉽게 말해서 연준 의장이 나와가지고 바이오 섹터가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스닥을 이끌었던 게 바이오거든요. 뭐 바이오 시밀러니 뭐 우리도 왜 한미약품하고 막 엄청 잘 나갔잖아요. 뭐 그런 거다 보니까 그 너무 비싸다고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버블을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면 자 이거는 가장 진한 색깔이 전 세계 지수입니다. 전 세계 주식 시장이에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 나스닥 종합이에요. 미국이 훨씬 많이 나갔죠, 그죠? 근데 나스닥 중에서도 바이오테크가 훨씬 많이 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연준 의장도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버블을 걱정한다. 근데 여기까지 들으면 자 결론은 하나 그러면 이렇게까지 되면 주식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니까 지금 다 팔고 나가야 되는 건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버블의 시작 단계도 아직 안 됐어요. 연준이 가장 걱정하는 거는 버블이 너무 빨리 끼어가지고 리먼 사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터질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양적 완화를 할 명분이 없어지죠. 아니 양적 완화는 지금까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데 너무 빨리 부작용이 드러나 버리면 반대를 어떻게 이겨낼 거냐는 거죠. 지금까지는 잘 돼 왔으니. 그래서 이 호황이 약간 속도를 줄이더라도 계속 가도록 하는 게 연준이 가장 큰 고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브레이크를 밟는 게 아니라 악셀레이터에서 발을 약간 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과속될까봐. 브레이크를 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야야 금리 올릴 거야 하면서 너무 오버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워워워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연준이 이걸 성공한다면 꽤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래서 아주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크게 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뭐 대폭 쏘 난리도 아니지만 길게 보면은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래서 오히려 피할 수 있다더라도 즐겨야 된다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금리 인상하면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들 하죠. 그건 너무 교과서적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시장의 돈들이 중앙은행으로 가니까 뭐 주식 시장 이런 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이거는 맞기 전에 약간 움츠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달러가 강세가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달러 인덱스는요. 그 달러 인덱스가 이제 달러의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최고점 한 100일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95, 97 그 정도 사이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미국 앨런 의장이 5월쯤에 금리 올릴 거라고 얘기했을 때가 그때 100일이었어요. 그러면 더 가까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비해서 달러 가치는 조금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달러가 강하고 우리나라 환율도 올라가고 하잖아요. 왜겠습니까? 달러는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지레 겁먹고 너무 움츠리는 거예요. 왜? 94년의 기억이 있거든요. 94년의 기억이 있어요. 그거는 아직 안 올라갔지만 전 강의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적당한 수준의 금리 인상은 오히려 우리한테 장기적으로 보면 기회가 될 게 분명하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좀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10분 후하고 10년 후로 같이 고민하라는 게 말씀드린 게 뭐 이런 거였고요.